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은 나를 외진 길로 데려가 말했다. 여기서 내리세요. 집과 사업은 이제 제 겁니다. 나는 먼지 속에 서서 가방을 꽉 쥔 채 서 있었고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휴대폰도 돈도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예전에는 최서연이었고, 그 후에는 김민준의 아내, 그리고 김지훈과 김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친자식에게 배신당한 한 여자일 뿐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자신을 돌아보거나 제때 멈출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 68. 이제는 반죽 그릇을 단단히 잡을 수도 없는 손이지만 빵을 반죽하던 감각은 기억합니다. 아들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 직접 발효시켜 만든 빵 말입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머리카락도 기억합니다. 거미줄처럼 가늘던 그 머리카락. 아이가 식탁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으면 저는 학교 가기 전에 머리를 따아주곤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향수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착하고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웠다고 믿었던 평범한 어머니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그러다 남편 민준이 아팠습니다. 췌장암. 조용하고 교활한 암은 14개월 만에 그를 제 손에서 앗아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게요. 우리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만 알기로요.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이 짐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평온하게 살게 두자. 놀라고 울고 애도할 시간은 아직 충분해. 지금은 아니야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서울에서 늘 바쁜 회의에 쫓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추석에도 설날에도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보낸 적이 없었죠. 항상 무슨 출장이 그렇게 많았는지. 수진이는 매년 이사를 다녔습니다. 제주도에서 요가 센터를 연다거나 강릉에서 건강 디톡스 사업을 한다거나 그녀의 모든 사업은 이상하게도 남편이 돈을 붙여주고 나면 항상 끝이 났습니다. 아직은 알리지 않는 게 좋겠어. 어느 날 남편이 침대에 누워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솜을 통과하는 것처럼 둔탁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림자 없이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주자.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의 소원은 제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마침내 왔을 때 이미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온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질문들만 가져왔죠. 우리는 양지리에 있는 우리의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버려진 땅 2,000평을 일궈 민준 농원을 만든 바로 그곳에서요. 대출도 도움도 없이 둘이서 맨손으로 일군 유기농 농장이었습니다. 사과 과수원, 학교 급식 납품 양로원에 보내는 기부 상자들. 이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였죠. 지훈이는 우리가 어릴 적 국을 먹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 집은 낡았고, 농원은 엄마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미래를 봐야죠.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협상장에서나 나올 법한 말투였습니다. 단지 제 눈을 보지 않았을 뿐. 저는 그를 보았고, 아들이 아닌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해진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향수와 여행 가방, 그리고 눈물을 가지고서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껴안고 밤새 침대 곁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정말로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작고 소박하게요. 우리 농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묘지. 봄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새싹들은 수액으로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차갑고 반듯했고 수진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유품 좀 정리하자. 살펴볼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얘기했어요. 모든 걸 빨리 결정해야 해요. 우린 일이 있고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고 농원은 문제가 많아요. 문제?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아빠도 새로운 접근법, 현대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미 땅을 살 사람도 찾았어요. 좋은 값을 준대요. 아빠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는 식탁 위에 종이를 한 장 놓았습니다. 변호사나 공증인의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회사의 로고가 밝힌 평범한 종이, 민준의 서명은 너무나 반듯했습니다. 한 달 동안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요. 모르핀 맞고 있을 때 서명하게 한 거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빼앗아간 것이었죠. 단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을 뿐 저는 소리치거나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내가 예전에 만두를 빚던 바로 그 식탁에 앉아 아이들이 내 인생을 마치 서류처리나 거래처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여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요. 지훈이가 제게 종이를 밀어주었습니다. 공증된 양식도 우리 가족 변호사인 이정호 변호사님의 서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서울회사 양식에 인쇄된 사본일 뿐. 민준의 서명. 저는 그 서명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사과 계약서마다, 일꾼들 급여 수표마다, 빵 바구니에 남긴 쪽지마다 그가 하던 서명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반듯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요. 이건 위조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렇게 서명할 수 없어. 아파서 물 한 잔 마실 때도 손을 떨었으니까.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지훈이가 대꾸했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엄마 속상하게 하기 싫어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이어가길 바라셨어요. 제대로 돈과 투자자를 가지고요. 엄마 아빠처럼 구식으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진이는 조용히 휴대폰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구매자가 있어요. 건설사인데 전원 리조트 단지를 짓고 싶어 한대요. 7억 원. 엄마,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예요. 저는 그들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저녁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추운 체육관에서 학교 발표회를 보며 덜덜 떨었던 그 아이들이 맞는지 내가 감당 못할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자신을 좀 보세요. 이 한마디로 수진이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곧 이른이시잖아요. 집은 춥고 관절은 아프고 장비는 낡았어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쉴 자격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동호회 활동도 있고 깨끗하고 식사도 제때 나오고요. 나에겐 친구도 할 일도 있어. 이건 내 집이야. 우리 집이었죠. 지훈이가 정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 명의였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남기셨어요. 우린 엄마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돌봐드리고 싶은 거죠. 농원은 우리가 맡을 거고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하게
노인처럼이 아니라 무언가 안에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처럼 똑바로 차분하게요. 피곤하구나. 내일 얘기하자. 그들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내일은 없다는 것을. 저는 위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민중과 40년을 함께 산 곳. 다툼과 웃음, 열이 났던 밤과 침묵. 그리고 포옹이 있었던 곳. 낡은 스프링 매트리스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 지훈이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 수진이가 누군가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집에서는 베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모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오직 아침뿐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의 기회뿐이라는 것을. 새벽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옷을 입고 짐을 챙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보온병과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죠. 짐은 다 쌌어요. 수진이가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듯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이에요. 우리가 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햇살 언덕이라는 요양원인데 여기서 2시간 거리예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난 아무 데도 안 가. 저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난 집에 있을 거야.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어요. 건설사와의 계약은 다음 주에요. 우리는 모든 걸 미리 처리해야 해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세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흘리지 않기 위해서요. 너희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했어. 너희는 엄마를 잃은 거야. 엄마, 드라마 만들지 마세요. 지훈이는 이미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차에 타세요. 저는 그의 얼굴이 아닌 더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는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를 자산, 즉 처리하고 옮기고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약이랑 사진 몇 장 챙겨야겠다. 물론이죠. 수진이는 미소까지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약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러 갔죠. 거울 뒤 비밀 공간에 있던 여권, 출생 증명서, 민준이 비상금으로 남겨둔 현금, 그리고 그의 플란넬 셔츠 뒤에 있던 내화성 상자. 그것을 들고 저는 천천히 침착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현관으로 나서자 그들은 이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죽 시트가 깔린 크고 검은 차. 중요한 일을 위해 빌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질문 없이 차에 탔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들판과 마을, 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차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갈이 바퀴 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몇 분 후 차가 멈췄습니다. 텅 빈 들판, 그리고 정적. 여기서 내리세요. 지훈이가 차분하고 일상적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기 5km쯤 가면 주유소가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든 택시를 부르든 하세요.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개처럼 버리는구나. 드라마 만들지 마세요.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여행 가방, 축축한 봄풀, 바람.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뛰는 심장. 그들은 떠났습니다. 차는 코너를 돌아 사라졌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저는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숄더백을 들고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는 없었고
기묘한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섬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 애써 외면해온 천천히 벌어지던 균열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들판. 사람도, 차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민주는 10년도 더 전에 주장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 휴대폰, 서류, 약간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고 아무도 모르게 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5km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리는 쑤셨고 가방은 어깨를 파고들었으며 발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놓아주었습니다. 30살의 우리 부부가 수레에 묘목을 싣고 이곳에 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풀밭에 서서 마른 가지를 치고 손으로 땅을 파던 때를. 그때는 장비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단순한 사과가 아닌 진정한 무언가가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유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유소 현관에는 낯익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유소 사장인 최 사장님. 늘 구겨진 앞치마를 두른 60대의 남자였습니다. 박 여사님,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맞으시죠? 네, 최 사장님. 오늘 하루가 좀 그랬네요. 그는 제 여행 가방을 보고 제 신발을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전화도 필요하신 것 같군요. 네, 꼭 필요해요.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구석 공간, 기름 냄새와 빵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전자를 올리고 유선 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우리 가족 변호사인 이정호 변호사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우리 부부가 이 땅을 막 샀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박 여사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연락 주셔서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왜 유언장 낭독에 안 오셨습니까? 무슨 유언장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이상했어요. 전화를 드렸지만 꺼져 있더군요. 제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간신히 짜증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 사이에만 남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1시간 후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최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 한 병과 빵 2개, 그리고 낡고 따뜻한 재킷을 주었습니다. 밤 되면 추워질 테니 가져가세요. 사양 마시고요.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평생 3번. 그것도 장터에서나 마주친 사람이 지금 내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준 것보다 더 큰 온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양지리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저를 보자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걱정하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이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는 문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앉으시죠. 말씀해보세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의 진단과 우리의 침묵에서부터 들판으로의 여정까지. 제가 말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그저 펜을 꽉 쥐고 계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저는 가방에서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몰랐던 바로 그 상자.
여기 결혼 훨씬 전에 산 땅 20헥타르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제 결혼 전성으로 등록되어 있죠. 민준 씨가 그때 말했어요. 만일을 위해 남겨두자고. 그는 서류철을 열고 서류들을 검토한 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여사님의 힘입니다. 이 땅은 여사님의 것이고 이 땅 없이는 어떤 건설사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되찾고 싶어요. 농원도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금고로 다가가 서류철을 넣었습니다. 여사님께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것은 어떤 서명보다도 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유언장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토지 매매 계약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훈이와 수진이가 이미 손대기 시작한 회사 계좌에는 임시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은행은 수십 년간 민준을 알고 지낸 터라 우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빵집을 하는 오랜 친구 은주의 가게 위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은주는 별말 없이 저를 맞이하며 열쇠를 주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내. 빵이랑 차랑 따뜻한 건 다 있을 거야. 근데 내 자식들은 우리 가게에 얼씬도 못하게 해. 손님으로 안 받을 거니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걱정 마. 걔네는 여기 안 와. 여기선 양심 냄새가 나거든. 다음 날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30년 넘게 기록해온 노트를 꺼냈습니다. 비료 공급 내역부터 서류상이 아닌 인간적으로 보너스를 줬던 직원들 명단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농업 기술자, 나이든 격리 담당자, 이웃들, 환경 관련 서류 작업을 도와줬던 변호사, 추수감사절에 함께 사과 파이를 구웠던 지역 신문 기자까지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모두가 제 편이었습니다. 서연 씨, 그 기자인 윤 기자가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복수를 원해요. 아니면 정의를 원해요? 민준 씨의 이름이 땅과 함께 팔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쓰겠어요. 제가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요. 두려워만 마세요. 정오까지 모든 것이 착수되었습니다. 땅 서류는 법원에, 거래 동결 조치는 건설사에 전달되었습니다. 신문사는 이미 지역 농장 위기, 자식들은 팔려하고 어머니는 저항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조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규칙을 동원한 저항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빵집 위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닐라와 이스트 냄새가 났습니다. 은주가 제 앞에 차 한 잔과 빵 한 조각이 담긴 접시를 놓아주었습니다. 너 강한 여자야, 서연아. 알지?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 애들은 이해 못할 거야. 지훈이도, 수진이도.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밤 9시가 다 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유소에서 산싸구려 새 휴대폰. 번호는 이 변호사님과 은행 단 두 곳만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나는 단지 내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40년 동안 만든 것을 소송을 걸고 계좌를 막고 신문에 기사를 내어 당신이 우리를 어떤 공경에 빠뜨렸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공경에 빠뜨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한 거야. 너희는 나를 들판에 버렸을 때 선택을 한 거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소란을 원하시는군요.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너와 수진이가 집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거야. 그 대가로 나는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 너희는 각각 5천만 원씩 단 한 번만 받고 그걸로 끝이야. 그 이후로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거고. 침묵. 오직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심이세요? 물론이야. 너희에게는 하루의 시간이 있어.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법대로 진행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명할까요? 이 변호사님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길 바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만약 서명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쩌면 그때는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될지도 모르죠. 저는 아기를 품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아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목표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전화한다면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오후 2시에 전화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듣고 있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 같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부서진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형사 처벌과 함께 선택해.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쯤 차 안이나 호텔방에서 땀에 젖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죽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엄마, 분별력 있게 행동하세요. 우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정말 모든 걸 끊어버릴 준비가 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들판으로 데려갈 때 분별력이 있었니? 갑자기 수화기 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다 지훈이 오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다고. 엄마는 어차피 감당 못할 거라고 했어요. 너는 그저 조용히 동의했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 저 빚이 있어요. 빨리 팔면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법원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게 바로 너희의 실수야. 내가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계속 생각했다는 것.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으실 거죠? 수진이는 거의 울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 다 유언장 위조에 가담했고 나를 텅 빈 들판에 버려두고 사라지기를 바랐어. 이건 범죄야. 만약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제출할 거고 마음은 편할 거야. 수화기 저편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뭘 원하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거의 억눌려 있었습니다. 사업, 집, 땅에 대한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확인서. 그 대가로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 돈은 이제 없어. 어제까지였어. 오늘은 너희 그냥 빈손으로 떠나는 거야. 그건 불공평해요. 공평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를 길가에 버리는 게 공평한지 묻지 않았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는 이 변호사님이 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서명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서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설령 서명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공통점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지역신문사 편집실에서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로부터 농원을 구하다. 건설업자의 표적이 된 민준농원. 사진에는 제가 고무장화를 신고
사과나무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꼿꼿한 허리를 편 단호한 모습. 옆에는 짧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땅은 어머니 소유, 거래는 중단. 변호사는 유언장 위조를 확인. 다음 날 아침 양지리에서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이웃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빵을 들고 찾아오고 어떤 이는 그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애들은 도시 애들이라.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걸 이해 못해. 저녁에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건 기억이고 뿌리고 민준 씨고 너 자신이야. 그들이 한때는 나의 뿌리였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지, 서연아. 하지만 썩어버렸어. 이틀 후 이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동의했습니다. 내일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올 겁니다. 저는 기쁨도 안도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상에 도달한 듯한 피로감뿐. 이제 그저 박수갈채 없이 조용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왔습니다. 지훈이는 수척하고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스카라가 번지고 머리는 급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옆에는 이 변호사님과 우리의 새로운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이 엄격하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여기 모든 권리에 대한 포기 각서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지훈이는 펜을 잡고 빠르게 서명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요. 수진이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악의 없이 그저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 감정이 남지 않은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양지리를 떠나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마.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엄마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고소할 거야.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작별 인사도 감사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벽시계가 초를 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끝났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마치 내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덧문,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나무에 뱀빵 굽는 냄새. 단지 이제는 정적이 달랐습니다. 민준의 장례식 후에 그 답답하고 무거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딘가는 먼지가 쌓여 있고 어딘가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그의 노트북, 문 옆에 더러운 신발 한 켤레. 저는 건드리지 않고 그저 남의 물건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은 거의 민준과 제가 남겨두고 떠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단지 옷장이 헤집어져 있고 서랍이 열려 있으며 속옷이 더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겠죠? 서류, 어쩌면 돈, 아니면 제 순진함에 남은 조각들을. 저는 말없이 침대로 다가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들판으로 데려간 지 불과 나흘이 지났는데 마치 작은 인생 하나를 살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보다 전에 낯선 여행 가방과 숄더백을 메고 들판에 홀로 섰을 때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지금은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만족감도 아닌 그저 명료함.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이와 수진이의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악의 없이 그저 사람답게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택배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가져가라고. 더 이상 그들에게 이곳에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후에 이 변호사님이 들러 법원에서 온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제 명의로만 등기되었습니다. 사업과 집 모두요. 서연 씨. 그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겁니다. 민준 씨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는 제가 살아있을 때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단지 그때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이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최신 신문을 꺼냈습니다. 일면에는 굴복하지 않은 농원, 고향 땅을 팔지 않은 여성, 박서연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고무장화를 신고 농원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꾸밈 없는 진짜 모습. 저는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로 두자. 사람들이 읽게 두자. 저녁에는 은주가 찾아와 갖고 온 빵과 롤빵, 그리고 된장찌개 한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을 축하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관에서 찻잔에 차를 마시며 무릎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용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좋네. 그게 진짜지. 아이들은 아무 소식도 없어? 아무것도, 전화도, 사과도, 해명하려는 시도도, 그럴 필요도 없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너는 남았어. 이건 내 집이고 내 땅이고 내 인생이야. 그래, 단지 이제는 환상 없이 저는 다시 농원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하지는 않지만 도우미를 고용하고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서두르지 않고 해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과, 모든 잎사귀, 집의 모든 널빤지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며 창밖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기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농원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새로운 팀은 훌륭하게 일을 해냈고 저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들을 둘러보는 습관, 민중과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도 버리지 않았던 그 습관만은 지켰습니다. 저는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잎사귀를 만지고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은 더 깨끗해지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무거운 커튼을 떼고 창문을 닫고 거실 가구를 재배치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에서 불안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던 사람들이 떠나자 삶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현관에 있는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에 우리 농산물로 작은 가게를 10계획, 치즈, 주스, 잼 같은 것들, 농장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을 공부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김민준 장학금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땅이 그냥 수확물만 내놓아서는 안 돼. 누군가가 그 뒤를 잇고 싶어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휴대폰이 삑 소리를 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바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엄마,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요. 그냥 옆에 앉아 있고 싶어요. 언젠가 엄마가 준비된다면요. 수진이가. 저는 화면을 보았고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도 서운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답장도 삭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제가 읽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지훈이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말로는 서류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사라졌다고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가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냉혹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배신을 당하면 온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낭비하지 않게 될 뿐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16살쯤 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할머니,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농업고등학교 다니는데 농업이요. 할머니께서 장학금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지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단, 공부는 진짜로 해야 할 거야. 땅은 겉핥기를 좋아하지 않거든. 그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서 저는 문득 제가 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가족은 무너졌지만 더 견고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일, 의미, 기억. 그날 밤 저는 다시 현관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별들이 빛나고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농원을 보았습니다. 어둡지만 숨결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곁에 남는 가족. 말없이 함께 차를 마시며 배신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세상은 더 이상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해졌을 뿐.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안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올해 가을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이미 유리창에 이슬이 맺혔고 공기는 우물물처럼 투명했습니다. 농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무겁고 느려졌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집은 조용하고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와 커피 냄새만이 감돕니다. 집은 정돈되어 있고 머릿속은 고요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그런 고요함. 저는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도 발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그들에게서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배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쑤시지는 않지만 무엇을 겪었는지 상기시켜주는 흉터처럼요. 김민준 장학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2명의 학생이 이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가게 앞에서 만났던 바로 그 소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빵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저는 빵을 받고 감사 인사를 하고 예의상이 아닌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농원 옆에 작은 건물, 잼, 사과 주스, 말린 허브병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끔 관광객들이 들르고 학생들이 자주 오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들릅니다. 정말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게는 2손이 아니라 뿌리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남쪽 어디에선가 살며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몇 번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그 후로는 그만두었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이라는 것을. 어느 날 다우신문사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주지 않은 여성, 버텨낸 어머니.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상징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땅에 남았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저는 다시 현관의 그 의자, 민준이 길고 긴 여름 저녁에 앉아있던 바로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차는 식어가고 무릎 위에는
새로운 기록이 담긴 노트가 있습니다. 봄 계획, 새로운 품종, 개선된 관계 시스템. 저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 것이니까요. 집도, 농원도, 제가 하는 말도 제 것입니다. 침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거나 영화처럼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때로 아이들이 떠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타인이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배신은 치료되지도 논의되지도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당신은 일어나서 홀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악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부러뜨릴 수 있거나 데려가거나 등 뒤에서 무언가에 서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의 것을 내주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